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어둠은 작년에 끝내고 올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빛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작년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윤석열이란 무엇인가, 비상계엄 이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한 개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용산에서 오늘 그 윤석열 씨 관저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니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오랫동안 장기 이른바 윤석열 시대, 윤석열이 계속 영향을 끼치는 우리 사회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분기점이 이번 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 좀 어두운 마음이 드시겠지만 꼭 알아두고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윤석열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두 코너 진행합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는 지금 그 내란 사태 이후에 윤석열 씨 체포가 임박했는데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998을 선동하는 편지를 윤석열 씨가 쓴 이후에 이 전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홍익표 전 국회의원님 그리고 황방열 뉴스토마토 선임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국가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몇 달간 아무런 준비도 못 해줄 겁니다. 그럼 우리라도 해야 됩니다. 나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됩니다. 지금 미래를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건 기술,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테크노믹스 시간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하고 짚어보면서 2025년 올해 뜰 기술, 뜰 기업들 뭐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익표 의원님 그리고 황방열 기자님 모시고 윤석열 내란 사태 지금 추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을 빌기가 좀 안타까운, 무색한 그런 날입니다. 지금 조금 아까 오프닝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윤석열 씨가 편지를 썼는데 지금 극우 유튜버들은 썸네일에 친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의 친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막 선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정말 제가 그냥 아까 회의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생각보다 참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윤석열 씨가 그래도 검찰총장도 했고 현재 대통령직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무직 공직자든 선출직 공직자든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분열되고 그다음에 그 광장에서 양측이 싸우는 것을 될 수 있으면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최소한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안위 때문에 나라를 두 쪽 내고 광장에서 싸움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저는 좌나 우를 떠나서 이거는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를 보고 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끝까지 같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편지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정말 분열을 부추기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 기자님? 이거 특징적인 말이 이제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다. 예.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한 체포를 막으려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보수 세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극우 세력, 태극기 세력 이런 사람들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 구명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쓰는 표현도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 여전히 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윤석열 씨가 지금 검찰의 내란 수사 담당자라거나 또는 검찰총장이었을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아마 아작을 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계속 이제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라면 걱정하지 마시라. 일단 집으로 가시고, 나는 수사와 그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내가 그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게 더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검사가요, 크게 보면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안통이 있고 하나는 특수통인데, 대표적으로 우리 황교안 전 총리 같은 스타일은 공안통이죠. 그래서 공안 검사들이 주로 좌파, 국가,
반란 세력 뭐 이런 그 단어들을 주로 쓰고 특수통들은 잘 그렇게 안 쓰거든요. 네. 특수통들은 주로 부정부패한 세력. 이게 이제 본인들의 수사 영역이기 때문에. 원래 윤석열 저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까지만 해도 그런 용어 잘 안 썼어요. 부정부패.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약간 왜곡된 시각이 있다면 정치권은 다 부패한 놈들이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거학척결 뭐 이런 거학척결. 이런 말 많이 썼죠. 예, 뭐 내란 세력, 뭐 좌파 이런 거는 그렇게 잘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벌이나 권력을 잡는 그런 검사였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부패. 그러니까 특수통이라는 게 뭐냐면 중대 경제 범죄를 주로 수사하잖아요. 주로 재벌 수사나 아니면 이제 정치권의 정치의 실세들의 어떤 그 뇌물, 뭐 스캔들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대통령 2년 반 정도 하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도 나중에 한번 연구 대상입니다. 이거는요. 누가 바꿨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바뀌게 됐는지는요. 그러네요. 그리고 특수통 검사가 갑자기 극우 유튜버들의 아이콘 같이 돼서 그 극우 유튜브에 나오는 그렇죠. 얘기를 반복해서 예, 변해버리는 예를 들면 상황이죠. 비교해 보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특수통 기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내란 세력 이런 거 잘 안 써요. 그 양반이 가끔은 쓰지만 종북 세력 이런 말 잘 예, 쓰진 않는데. 예, 잘 쓰진 않아요. 그 당 대표가 됐을 때 조금 하긴 했지만 주로 부정부패 뭐 그 사회 악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 왜냐하면 본인이 특수통으로 그런 거에 전문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네요. 뭐 보수적인 얘기긴 해도 586 특권 세력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그렇죠. 기억이 예. 있네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 한남동 관저 앞에 뭐 상황이 좀 급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뉴스토마토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방송 중에 좀 환경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연결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될 건지 좀 깊이 있게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주셨지만 정말 극단적인 일부의 이 지지자들만 가서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에 지지하고 이런다고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극우 유튜브를 통해서 막 재생산되고 이런 상황인데 새 언론사들이 신년에 여론조사들 다 했습니다. 봤더니 어쨌든 국민 다수는 윤석열 씨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 인용되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 정도가 이렇게 그 탄핵 인용을 지지하는 걸로 대부분 조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70%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낮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정리하면 이제 국정농단, 뇌물 뭐 이런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 윤석열 내란 같은 경우는 총을 들고 출동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전 국민이 아주 풍부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다 지켜본 건인데 그에 비하면 파면해야 된다는 여론이 70%다. 그리고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뭐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많게는 30%까지 나옵니다. 그 전보다 오히려 높아진 조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위험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IMF 외환위기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갤럽 여론조사에서 7% 기록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때 3%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이번 이 신년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씨를 파면해야 된다는 여론이 70%다. 이거는 오히려 낮은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듭니다. 저도 약간 좀 생각보다 낮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도리어 법조인들을 만나보면 법조인들은 한 열에 8, 9은 탄핵이 인용될 거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내란죄도 성립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많은데 일반 여론조사는 도리어 훨씬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 황 기자님 말씀대로 하면 저도 예상은 탄핵돼야 된다가 한 5%, 그다음에 내란죄 자체가 성립된다 이런 정도가 한 80% 이상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 10%에서 한 10% 이상 좀 안 나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뭘까 이렇게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이게 정쟁화된 것 같아요. 탄핵과 내란 이 두 가지가 국민적 국가적 사안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 일각,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일각과 일부 보수 언론이 끊임없이 정쟁화 구도로 이걸 만들었어요. 티키타카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게 이제 정쟁 구도가 되면 각자의 지지층이 결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소 주춤했던 국민의힘 쪽 그 지지자들이 또 그 이제 결집하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최소 3%에서 한 5% 정도 평균적으로 조사마다 올라간 게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쪽 이제 스피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말할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정쟁화 구도로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건데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그 경각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집하는 현상은 민주당에도 적용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50%까지 나오기도 하던데 그거는 이제 이전에 없던 지지율이긴 합니다. 근데 그 반작용으로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그런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보면 2017년 탄핵 국면에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때 일부가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대선 후보도 그 새누리당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나오고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그때 쪼개져서 출마를 했습니까? 네, 당이 네, 쪼개진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거치면서 새누리당이 분열한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분열할 거다 또는 일부 탈당해서 분당 수준으로 새로운 당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간에 뭉쳐있고 분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뭉쳐서 저항하고 있으니까 세력이 결집을 할 수 있게 되고 스피커들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선후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어쨌든 분열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일종의 그래서 2016년 학습효과 이미 전에부터 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했더니 정권도 내주고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분열하면 안 된다. 이게 그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단적인 예인데 2016년, 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고 그래서 탄핵을 주도했어요. 그러게요. 탄핵을 주도했고 본인이 바른정당으로 탈당까지 했죠. 탈당까지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본인이 탄핵을 결사반대하고 뭐 분열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최근에 그 탄핵하고 이런 과정에서 당의 중진 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초선 의원들보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자기들 나름의 학습 효과,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분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핵심에는 일종의 이제 이 반 이재명 전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걸로 해서 그쪽을 이제 내부 결집의 어떤 명분으로 하나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보수의 어떤 그 이번 사안을 이 국가의 어떤 정체성과 이런 문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도가 처음에는 안 먹혔는데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조금씩 먹혀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최소한 자기 지지층은 결집해가고 있는 그런 정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윤석열 씨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금 시도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이분은 완전히 광화문의 탄핵 그러니까 윤석열 씨 지지 집회죠. 사실상 계엄 지지 집회인데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집회에 나가서 큰절을 하면서 탄핵을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관저 앞에 집회에 또 참석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무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은 사실은 2016년 17년 탄핵 때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았었나요? 그 가장 큰 요인이 지금 와서 이제 돌이켜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 이제 사실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나는 과정에 그게 좀 아쉬워요. 그 과정 관리가. 그러니까 뭐 그 하나의 그쪽 국민의힘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권 전체로 봤을 때 한동훈 대표를 조금은 좀 그 이 민주당에서도 힘을 좀 실어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게 좀 아쉬움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기본 입장이 뭐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고 기회주의를 뭐 눈치를 본 것도 사실이지만 첫 번째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탄핵을 해야 되겠다. 이 세 가지 확실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를 물론 그 내쫓고 난 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새로운 비대위 체제는 당연히 한동훈 대표하고 그 다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입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내란죄는 뭐 약간 모호하게 내란 입장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입장,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가는 이런 입장으로 가다 보면서 내부를 그런 정도 스탠스를 좀 결집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은 지금 아직까지 변동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헌재에서 기각되고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으로 직무를 하는 모습을 예정한 의견을 갖고 있다, 당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까지는 탄핵 반대니까 대통령이 윤 대통령 복귀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거는 정말 국민 전체 정서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새가 결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그래도 이게 연말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국에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사실은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결정입니다만 그래도 2명을 임명을 함으로써 헌재가 8명 체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다음에 탄핵의 급물살을 타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굉장히 우려스러운 극우파 결집 현상 같은 것들이 조금 수그러들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헌재 재판관 임명 뒤에 일어날 일들 좀 전망을 해 주시죠. 일단 이제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문제가 많은 결정이긴 하지만 그 헌재 재판관 2명을 보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헌재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관련 불확실성은 좀 제거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증이 그 최상목 대행이 결정하자마자 국민의힘에서 그냥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거꾸로 보면 그게 이제 원래 본인들이 생각했던 희망을 좀 가지고 있던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 사법 리스크 극대화되는 시점까지 대선이 좀 미뤄지는 구도를 생각했던 거에서 깨진 거는 좀 사실이죠. 네,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된 상태로 장기화되는 그런 국면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거 자체는 깨진 점은 평가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 주신 거네요.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심리는 가능한데 결정, 그러니까 심판은 못한다라는 게 그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6명 헌법재판관 중에 1명이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이거 최악의 경우 남은 2년 몇 개월을 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핵은 됐는데 결론을 못 내고 그대로 쭉 끌고 가면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헌법재판소 법에 따른 7명이 이상이 심리화된다에 대한 기본 요인, 법적 요건을 맞춘 거죠. 네네. 왜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8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단 8인 체제로 가서 그 가능하다, 가능하게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일단 우리 당 입장에서는 뭐 원론적으로 보면 아주 나쁘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란 가능성을 보면 탄핵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6명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6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펄펄 뛰고 하는 게 자기들한테 자기들의 입장에서 훨씬 불리한 구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8명 중에 3명이나 기각 결정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 5명, 6명 정도가 찬성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명이 반대하고 5명이 찬성하면 1명이 약간 반대 의견을 하더라도 찬성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본인 때문에 이게 기각된다 그러면 그 자기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가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 8대 0이 나왔거든요. 그때 굉장히 그 지금 인권위원장하고 있는 안창호 씨 같이 아주 보수적인 분도 있었는데 8대 0이 나온 거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굳어지니까 헌법재판관들도 따라간 거예요. 대세에.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이 일단 8인 체제가 구성되면서 심리가 이루어진 건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법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한 건 유감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 결정은 국회의장이나 여야 대표하고 상의해서 2명만 임명하겠다는 걸 정책으로 합의할 수 있지만 국회가 양해하는 속에서 권한대행이 이것을 선별해서 둘만 임명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한은 없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건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없다의 논쟁은 있었지만 예. 누구를 임명할 수 있다 없다의 권한이 있다는 의견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것도 사실 뭐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때로는 정치라는 게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 아무도 임명 안 할 텐데 여야가 2명만이라도 합의하면 일단 2명은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공을 국회에다 던졌다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 의장 주재하에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일단 2명은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뭐 탄핵 절차 마무리 이후에 임명하자는 어떤 국회 내에서의 합의 절차가 있었다면 몰라도 그런 것도 없이 권한대행이 자기 마음대로 2명만 하고 1명은 나중에 한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가 보낸 어떤 선출 결과에 대해서 자기 그렇습니다. 하급자인 어떤 뭐 국장이나 실장이 가져온 것처럼 이 사람 빼고 저 사람들 임명해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정을 해버린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본인은 이 사유를 그 국회 합의 절차가 부족하다 이렇게 확인이 안 됐다 그러는데 합의 절차는 3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3명 다 하든가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네. 그 명백하게 한 명에 대한 어떤 자격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한 명을 빼낸 거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원래 대통령도 국회가 추천했을 때 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법제처에 의뢰했더니 이 사람이 자격의 문제가 있다든지 국회에서 심의할 때 드러나지 않았던 무슨 뭐 범죄나 무슨 뭐 이런 그 유사한 그런 이 잘못된 그게 있다든지 그래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국한돼서 그 하는 거지. 특별한 그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임명해 주는 게 그 절차적 내용입니다. 헌법 조문으로 봐도 완전히 위헌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111조 헌법 111조 헌법재판소 관련된 대목을 보면 재판관 헌법재판관은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네, 네. 그리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 절차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절차가 핵심인 거고 네, 네, 네.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임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거의 행정적인 절차 그렇습니다. 이런 그렇죠. 거로 네. 규정해낸 거예요. 근데 그렇죠.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한 거는 자기가 3명 중에서 2명을 또 심사한 격이에요. 네, 그렇죠. 한 번 더 심사한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직접 연관은 안 되는 거지만 김정환 변호사라는 분이 네. 지난달 28일 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네, 네, 네. 재판관 임명권 한 명에 대해서 행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어요. 근데 이거 대부분의 지금 그 법률 전문가나 헌법 전문가들은 이거 인용될 거라고들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헌재에서 이거 받아서 인용하면 최상목 대행이 저렇게 했어도 그 마은혁 후보자 이 지명자 임명해야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게 그 탄핵 심판 전에 가능할지 그것만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좀 그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그렇죠. 많은 이제 법조인들은 이건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는 거의 이구동성으로 같은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 권한 대응으로서 잘못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통령의 임명권도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는데 그렇죠. 법제처에 의뢰해서 그 자격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건 국회가 이걸 따져보지 못한 거니까 이건 재고해 달라고 국회에게 명백하게 어떤 결격 사유나 네네. 법적 제한성을 명백하게 밝혀서 반려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게 아니고서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뭐 합의가 안 됐다 이런 거는 합의라는 것은 국회 의결 절차보다 하위지 그게 상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사실은 하급자가 결재판 갖고 온 것처럼 취급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경제 관료니까 뭐 아마 이 관료적인 습성이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 최상목 대행은 지금 막 환율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을 언급하면서 IMF가 다시 올까봐 두렵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이분은 말씀하셨던 민주주의나 헌법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경제가 너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럼 빨리 불확실성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고 그렇지만 또
민주당 입맛에 맞게 해주는 것 같은 느낌들 들고 본인이 또 국민의힘 눈치를 보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일단 최소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하는 총재도 그 지지하는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좀 경제 쪽에 있는 분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뭐 일부 언론에도 이미 보도됐지만 일단 그 최상목 부총리가 그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환율 1,500원 이상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그 이 주식시장 계속 하락하고 자본 이탈하고 이러면 큰일 나니 이거 경제 불확실성 없애주기 위해서 임명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하기 뭐하니까 한국은행 그 총재를 같이 같이 가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설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 갖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게 뭐 법적 절차가 맞고 헌법에 그 해야 될 권한대행으로서 권리가 행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건 해야 될 거다. 뭐 이런 차원에 접근한 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 불확실성을 하나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접근을 했던 거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가동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야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해소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이런 약간 그 반헌법적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결정이 나온 것 같아요. 완전히 기재부 공무원 논리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재부 공무원들 입장은 우리 황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재부는 이 나라 경제를 자기들이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게 윤석열 정부냐 문재인 정부냐 뭐 다음에 뭐 어떤 정부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기재부가 우리 경제를 관리해야 된다. 그런 게 내부 정서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도 실국장들이 이렇게 가서 안 된다. 이러면 경제 큰일 난다. 우리라도 뭔가 그 전문 관료로서 나라를 가는데 우리가 뭔가 그 할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기재부 내에서는 좀 컨센서스가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파적 입장을 떠나서요. 지금 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국회를 무시했던 문제 그것도 또 헌법적으로 이렇게 위법이 있는지 다뤄봐야 되겠지만 또 그 당시에 지금의 국무위원들하고 국민의힘하고 극우파 지지자들은 굉장한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국무위원회에서 너무 반발해가지고 눈물을 최상목 대행이 보였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저는 특히 그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그분 어떤 시체말로 분이에요, 진짜? 방방 그 국무에서 뛰었다는 거는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아니 근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무위원인가요? 방통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면 직무대행은 당연히 아니네. 그러니까 기본 발언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결권은 당연히 없고 기본 발언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직무대행입니다. 근데 거의 이 최상목 부총리, 이 최상목 대행을 막 힐난하듯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검사 소위 그 법조 라인들 이 정부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라인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 출신이든 이 김태규 씨 같은 경우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판사 출신이든 검사 출신이든 뭐 아니면 뭐 변호사를 했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공화국 속에서 들어온 이 법조 라인들이 다 이게 윤 라인인 거죠.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아마 사보타지를 하고 저 최상목 권한대행을 몰아붙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태규 방통위원장은 설사 방통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그 예를 들면 그 발언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의결권도 없고. 그래서 발언권 같은 경우에도 뭐라냐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이 사안은 방통위원장이 한마디 하는 게 좋겠다고 발언을 하라고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발언권을 주거나 또는 본인이 발언하고 싶은데 허가를 받고 근데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그 정규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옵저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제일 쉬운 게 옵저버입니다. 옵저버는 아시다시피 회의할 때 우리 옵저버로 가면 발언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저 사람한테 뭐 얘기 들어볼 필요도 있어라고 판단할 때 그 현안에 대한 그런 건가?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컨센서스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이거는 뭐 홍길동 씨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옵저버지만.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데 참고를 할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의장이 또 발언권을 줘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의장이
그 다른 국무위원들은 발언을 신청하면 발언을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한테는 발언권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그 박근혜 맞아요. 대통령 때 네네. 발언 한 번 못 하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 그 기사 보신 적 네, 있잖아요. 그런 적 왜냐하면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옵저버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시도지사지만 유일한 시도지사지만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안 주면 안 주는 겁니다. 그래 옛날 박 시장님 화가 나서 발언도 제대로 못 하고 나와가지고 맞아요. 그런 적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러는 거. 그러니까 정말 아나무인인 것 같아요. 그냥 나라를 본인들이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너 따위가 와서 이런 결정을 하냐 뭐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김문수 장관도 굉장히 많이 반발했다고 하죠. 네. 그 여러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만한 결기를 가졌으면 12월 3일 날 밤에 그 개엄할 때는 도대체 뭐 했냐. 바지가랑이라도 좀 잡고 말리든가 그런 걸 했으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 혹시 발언권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연히 누구라도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때 12월 3일 날은 도대체 뭐 해놓고. 그때 내심 지지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들 내심 개엄하니까 잘 됐다 싶었던 거지. 지금 상황이 이게 아직도 유동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데 상황 안정되면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들입니다, 다. 그리고 그 최상무 권한대행을 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그렇고, 뭐 일부 몇몇 사람도 그렇지 않겠어요? 직급은 높지만 뭐 실제 말로 정치적 커리어는 그 사람들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무 너 따위가 우리한테 협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네 맘대로 해? 어디서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야단치고 뭐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간 거는 제가 뭐저 권한대행의 권위를 하나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비상계엄 전이라도 윤석열 정부 내각의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을. 그 전에도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장관들은 그냥 이런 분들, 지금 김태규 대행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은 막 그냥 지지를 하고 나머지 그 독립적인 생각이 있는 장관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싶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정말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말 안타깝고요. 일단 좀 탄핵 그 심판과 관련된 얘기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뭐 체포 수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탄핵 심판은 그래도 8인 체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인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두 분 다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네. 뭐 일단 유리한 조금 나아진 건 맞죠. 6인 체제보다는 그 만약에 6인 체제는 설사 6대 0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그 가처분 신청 등등 할 거예요. 왜냐하면 6인 체제에서 가능하냐를 놓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뭐 권한대행이 그렇게 골라서 임명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뭐 국회 차원에서 권한대행이 심판을 한다든지 하면서 계속 헌법 소원을 하고 이렇게 다투겠죠.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윤석열 씨 신병 확보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긴박한데 그거 좀 두 분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하러 갈 텐데 변호인단 김용현 씨, 윤석열 씨 변호인단 쪽에서는 흘러나오는 얘기가 경호처가 이거는 막을 거다. 불법 체포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경찰이 체포하러 오면 그 경찰을 체포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두 분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경호처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국가기관이 아니고 사설 경호업체 또 사설 무슨 폭력 집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경호처 사람들 그리고 그 외곽 경비하는 무슨 백일 경비단이니 이분들 기본적으로 다 경찰 소속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제 저 페이스북에다 이제 그런 거 올려놓으셨던데 그 윤석열은 짧고 연금은 굉장히 길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공무원 연금 대상이신가요? 그렇죠. 다 경찰들이에요. 경찰들이 다 경찰. 외곽의 경찰. 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걱정이라고. 경찰인데. 네. 근데 지금 그 압수수색 영장 경우에도 과거에 관행은 임의 제출 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 형법에 그 규정돼 있는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은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거지 범죄인을 보호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보 때문에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나 관저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안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제한을 할 수 있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그러나 체포 영장은 사람을 잡는 거기 때문에 도리어 그 시설을 보호하려면
그 경호처에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인도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이미 제출 방식으로. 네. 정확하게 하려면. 사람에 대한 이미 제출형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겠네요. 그렇죠. 이미 제출 방식대로 경호처가 진짜 그 법에 충실하려면 그 시설에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을 범죄인이죠. 지금 범죄인 윤석열을 자기들이 그쪽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게 경호처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경호처는 지금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까? 권한대행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국가기관, 공수처 수사기관하고 경호처가 충돌하는 그 진짜 이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시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정식으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협조하라라고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사실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지시를 사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명확하게 본인이 우리 법치주의 국가에 맞게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러 가면 협조해야 된다고 지시를 한번 해주는 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상목 권한 대행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최상목 권한 대행이라면 공수처에도 그렇고 대통령이 끌려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진 출두를 해라. 몇 월 며칠까지. 그렇지 않으면 경호처는 수사에 체포에 협조해라. 그리고 자진 출두하는 방식이라면 공수처도 구금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지금은 당장 우리가 구속시키는 게 공수처도 목적이 아니라 수사가 목적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최후 통첩을 한번 날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제일 아름답고 그렇죠. 그런 모습인데 이게 좋은 모습인데 어제 낸 윤석열 씨가 입장문 보면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응할지는 참. 예. 근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지시를 그렇게 하는 순간 방어막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끌려가는 모습밖에 남는 게 없는데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결집을 위해서 극우파 결집을 위해서 끌려가는 모습까지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현장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것 같은데 현장 연결됩니까? 한남동 관저? 네,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여쭤볼게요. 지금 법적인 이 논쟁을 또 걸고 들어왔잖아요. 이 변호인단에서는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고 체포영장 자체에 대해서 또 그 논리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공수처가 사실 내란 수사 권한이 없지 않냐. 경찰이 수사 권한이 있는데 공수처가 체포영장 들고 오면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정법을 만들었고 경찰도 함께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차례 이건 검찰이 하면 문제가 되니까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는 게 맞다. 예, 경찰 국수본이 하거나. 그런데 공수처에서 공조본을 만들어서 공동조사본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법적 절차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고 보고 또 법원도 충분히 심의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33시간인가 그렇죠. 고민해서 그렇죠. 영장을 발부했고 더군다나 거기에 경호처가 제한하지 못하는 것까지 제한 규정까지 넣어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원이 충분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설사 한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기각될 거고 그 전에 그걸 결정하기 전에 이미 체포돼 갈 거로 보여요. 그런 모습 불성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저는 자진 출두 방식을 지금이라도 그러면 뭐 3일 뭐 오후라든지 4일 몇 날치 시간을 정해서 출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두를 하도록 하는 게 그러면 오늘이라도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시를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시간을 그러니까 정해서 대통령이 예를 들면 4일 이전까지 출두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경호처는 공수처 체포에 협조해라.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대통령으로서 이제 일단 경호처의 방어막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공수처하고 경호처가 충돌할 가능성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게 저는 이 문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단해야 돼요. 결심하고. 만약에 최 대행이 그런 식으로 좀 결단을 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경호처 태도를 보면 실제로 충돌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미시적으로 좁혀보면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 박종준 처장 이거 원래 경찰 출신이긴 한데 새누리당으로 2번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호처가 면면이 내려온 본인들의 어떤 조직적 전통 그래서 대통령을 이유 불문하고 대통령을 그죠. 호위해야 된다. 정파에 관련 없이 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박종준 씨, 박종준 처장이 어떤 개인 정치적 이력이 이거에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외곽 경비라는 100일 경비단장 그 황세영 단장이 뭐 꼭 표현을 하면 이 사람이 충암고 출신입니다. 뭐 이런 게 다 작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국면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좀 걱정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저는 뭐 체포를 못하는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법원 영장도 발부됐고 아. 아까 저 우리 한 기자님 얘기했지만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거 간단치 않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에 가담하는 거고 최근에 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군인들이 줄줄이 지금 구속돼 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이것도 사실상 이제 그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기 때문에 뭐 자기들은 경호법에 따른 절차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영장이 그런 내용까지 적시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무집행 방해로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100일 경비단장 등등 그 G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 강제 구금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체포 그 공수처가 그 사람들부터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경찰 소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지난번 그 우리 707 그 특수부대 특임대가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대치하다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하고 서로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시간에서 한 뭐 2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주는 그런 허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날 혹시 있을 주변에서의 물리적 충돌이에요. 네. 그 지지자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사태가 이 체포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비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든지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하면 그걸로 더 사회적 혼란이나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이 경호처와 공수처의 충돌, 뭐 물리적 충돌의 걱정보다 그런 대치 국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이 지지자들, 극렬 지지자들의 충돌로 인한 유혈 사태가 훨씬 걱정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그 본인의 일관성 있게 경제를 걱정한다면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죠. 결단을 꼭 내려서 그런 사태는 꼭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헌재 재판관 임명할 때 예전에 그 김진표 의장께서 경제부총리 할 때 그 최상목 지금 부총리가 이제 비서관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조언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그런 이 원로분들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역할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저 김진표 의장님하고 한번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네. 안 그래도 그 이번에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그 김진표 의장님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었고요. 네. 그래서 그 아마 최상욱 그 권한대행이 여러 가지로 상의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김진표 의장한테. 뭐 과거 그 경제부총리 시절에 네, 비서관을 해가지고 네. 인연은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그런 측면에서 김진표 의장이 이번에 꽤 저 중요한 역할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은 모두가 나서서 최상목 대행이 좀 현명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까지도 포함해서 체포영장도 그렇게 강제 구인으로 집행되는 것보다 경호처의 방어를 해제시키고 윤석열 씨가 출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도 말씀 주신 것 중에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 부분 2가지 있었는데 탄핵 심판은 그래도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 하고 윤석열은 짧고 연금은 길다. 그래서 경호처도 끝까지 유혈 사태까지 벌이면서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 거죠. 예. 그나마 위안을 받으면서 새해 첫날인데 6일까지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야 유효기간입니다. 되는 거죠. 네, 그 전까지는 마무리가 될 텐데 그래도 마음 졸이면서 잘 평화적으로 해결돼서 좀 정의가 실현되도록 바라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익표 의원님하고
황방렬 기자님하고 같이 내란 사태 좀 짚어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나오셔서 작년에 엔비디아였는데 올해는 뭔지, 작년에 AI였는데 올해는 무슨 기술인지 트렌드 짚어주시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두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 혹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는데 지금까지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면서 빠르게 세계를 따라잡도록 인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못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라도 우리라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지켜봐야 됩니다.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흐름 소개해 주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요. 2025년에 뜰 기술, 뜰 기업들 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이 많아야 될 텐데 복 많을 것 같으세요, 새해? 아휴, 뭐 일복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 네. 그럼 다행이네요. 엄청 잘 나가고 계시다는 건데. 아니요, 우리 그런 건 또 아니지만 물리학 뭐- 박사이면서 경제 전문가이신 또 기술 전문가이신. 뭐 그런 것보다도 뭐 방금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워낙 이 전국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네. 네, 뭐 세계를 따라잡고 국내를 따라잡고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겠지만 또 이 희망을 향해서 한 걸음 또 나아가 보면 좋겠는데요. 연말 연시면 항상 네. 저도 항상 그 여러 리서치 기관에서 올해는 AI의 시대, 올해는 블록체인의 해, 올해는 뭐 유비쿼터스 뭐 이런 얘기 네. 이 공부하면서 트렌드 따라잡는 공부 좀 했었는데 올해 하나도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그러게요. 이후에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느라고. 그런 공부해야 될 12월을 다 탄핵 정국으로 흘려보내가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여전히 연구기관들은 많이 내놓고 있죠. 2025년은 어떤 해가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글로벌 리서치 여러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도 많이 내놨고 당연히 뒤에서 우리나라에 또 많은 여러 가지 싱크탱크들에서도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뭐 올해 역시 가장 핵심은 역시 AI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크게 변한 건 아니고요. 뭐 최근 한 2020년대 들어서는 사실 AI가 거의 휩쓸다시피 했죠. 보통 많은 전망기관에서 뭐 탑 10 뭐 기술 트렌드 아니면 뭐 탑 25 기술 트렌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뭐 2020년대 들어와서는 대충 한 그중에서 50%에서 60% 정도가 사실 AI로 차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연례적으로 쭉 다 정리하다 보니까 올해는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거의 한 그래요? 80에서 90%가 거의 AI랑 다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 박사님은 전에 삼성경제연구소 계실 때부터 이런 작업을 계속 해오신 거죠? 네, 계속 해왔죠.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항상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뭐 대비를 합니다만은 연말 연시 되면은 혹시 우리랑 또 우리 전망이랑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없나, 변한 상황은 없나 계속 그런 거 해왔고요. 또 이맘때면은 그런 전망기관들이 내놓은 걸 다 모아갖고 다시 한번 또 경영진들한테 보고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일단 대세는 AI다. 네. 대세가 이렇게 정해지면은 그 대세는 그대로 보통 갑니까?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어때요? 그렇진 않습니다. 항상 이게 이 기술 트렌드라는 것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은 약간 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은데도 약간 침소봉대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막 끼워 넣어서 뭔가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를테면 10대 기술 트렌드를 뽑는다고 하면은 그림이 딱 좋은 게 한 3대 테마 10대 트렌드 해갖고 뭐 그룹핑을 3개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림이 좋아지니까 막 그렇게 짜 맞추다 보면은 아 요거는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근데 넘치는 걸 하면서 빼기도 하고 개수 아 요거는 맞추려고.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아 그래도 테마가 되려면 한두 개 더 넣어야 돼 하면서 막 이것저것 쪼개서 집어넣고 그러다 보면은 야 이건 왜 넣었을까 싶은 억지스러운 게 항상 있죠. 아, 그런 것까지 선별해서 보셨으니까 오늘은 딱 뜰 것만 알려주세요.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AI 하면은 AI는 뭐 이제 다 들어봤어요. 네. 우리가. 근데 AI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AI 반도체 얘기도 했고 뭐 네. 여러 가지 생성 AI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연말연시에 나온 리포트들에서 딱 눈에 띄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네, AI가 뭐 그만큼 저변이 많이 확대된 건 사실인데 이제는 뭐 본격적으로 이것들이 우리 생활 주변 곳곳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양상을 갖다가 여기서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지금 AI가 everywhere에 지금 침투하고 있다는 이걸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각 전망기관들도 적절한 용어들을 많이 고심한 흔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고심한 흔적을 딱 결국에 결과를 보면은 레트로인 것 같습니다. 레트로요? 네, 옛날에 대표적으로 나왔던 거? 예. 네,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발표하는 전망기관 중에 딜로이트 같은 뭐 네, 딜로이트 네, 네. 컨설팅 같은 유명한 경우에는 곳이죠. 네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고 나왔나 봤더니 유비쿼터스 AI란 말을 또 들고 나왔어요. 많이 들어본 말인데 네. 우리 유비쿼터스 아파트 광고까지 본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 20년 전에 사실 그러니까요. 유비쿼터스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와, 그게 다시 나왔어요? 네, 그 당시 스마트 시티 할 때도 엄청나게 UCT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의 의미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어디나 존재하고 있는 그런 편재하는 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맥락은 우리가 인터넷이 곳곳에 컴퓨터가 워낙 저렴해지고 보편화되고 그리고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우리 주변 생활 곳곳 어디나 우리가 가는 곳 어디나 컴퓨터가 다 박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엔 항상 한 뭐 10개에서 100개 정도의 컴퓨터가 우리 둘러싸고 있을 것이고 우린 어디서나 그걸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게 단순히 컴퓨터가 아니라 AI가 들어간 컴퓨터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요즘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지금이야 뭐 컴퓨터 켜고 거기서 뭐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아마 스마트폰에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는 그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것들도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이 박혀 있는 그런 컴퓨터들에까지 이런 AI가 탑재되고 그것들이 인터넷으로 클라우드로 연결이 돼갖고 굉장히 우리에게 지능형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해줄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어쨌건 뭐 그만큼 다시 꺼낼 말이 없어서 레트로를 다시 할 정도로 역시 유행은 돌고 도는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비쿼터스 컴퓨터 모든 곳에 컴퓨터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모든 곳에 AI. AI가 올 거다. 네. 뭐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뭐 이게 야 뭐 이거 그냥 결국에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이건 나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또 내용을 또 뜯어 보면은 그 속에 약간 또 숨어 있는 중요한 함의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올해 2025년 들어와서 또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 이런 또 AI 분야의 화두 중에 하나가 이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입니다. AI 에이전트, AI 네. 조수 뭐 이런 뜻이 되나요? 에이전트가 이제 우리가 뭐 대리인, 행위자 대리인. 뭐 그런 네, 뜻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제 또 사회자님도 곧 박사가 되시겠지만 논문 주제가 사실 에이전트와 관련된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맥락이 좀 다르긴 네. 합니다만은 사실 에이전트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쓰던 용어인데 이게 AI 학계에서는 굉장히 옛날부터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I 학계가 에이전트를 어떻게 거기서는 AI를 어떻게 정의하냐가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에 이거는 AI라는 거는 어떤 일정한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딱 받아서 그걸 갖다가 우리 대신 아주 스마트하게 지능적으로 해주는 그런 어떤 존재다. 우리를 대리해주는 존재다라는 의미로 이 개념을 발전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AI 이 기능 수행하는 그 하나의 덩어리를 갖다가 AI 에이전트라고 그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뭐하지만은 나름의 지능을 갖고 뭔가 업무를 수행하는 존재라고 해서 AI 에이전트라는 또는 뭐 인텔리전트 에이전트라는 그런 개념을 계속 얘기해 왔죠. 혹시 이렇게 이해도 되나요? 로봇 청소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걔는 이렇게 틀어놓고 나가면 내 집에 외출했다가 들어왔을 때 알아서 여기 구석구석 청소를 다 해놓고 그렇죠, 뭐. 제자리에 들어가서 충전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그럼- 식의 맞습니다. 존재?
네, 그걸 이런 갖다가- 청소 에이전트인 건가요? 이거는? 네. 아. 그리고 뭐 여기 사회자님도 매일매일 여러 가지 새로 들어온 뉴스들 정리해서 무슨 방송하지 고민하는데 네. 기존에는 우리가 직접 서치해야 됐다면은 이를테면 AI 에이전트가 딱 어디 심겨져 있어갖고 그날 들어온 아주 재미있는 뉴스들 그 중에서 우리 이 끝내주는 경제에 소개할 만한 뉴스들만 쫙 골라내갖고 토픽을 쫙쫙쫙 정리해주고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밤새 무슨 일 있었어라고 하면은 아 지금 재밌는 토픽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방송 주제는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스크립트까지 초안을 잡아봤는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딱 제시하면은 아. 그게 일종의 AI 에이전트가 되는 겁니다. 아, 네. 그게 화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는 뭐 저희가 챗 GPT 나오고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는 물론 뭐 AI라는 게 개념이 있긴 했지만은 그 정도까지 지능적으로 뭔가 해주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AI에서의 오랜 개념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꺼내들어도 될 만큼 AI 기술이 발전했고 사람들이 AI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졌다.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준이 됐다. 그런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뭐 이 점에서 제가 뭐 AI 굉장히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잘 쓰진 못하는데 이미 벌써 AI 에이전트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혹시 소장님은 쓰시고 계십니까? 네, 나름의? 있습니다. 저도 네. 이제 연구할 때 쓰는 전공 분야 AI 에이전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거기다 물어보면 관련 논문만 잘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해놨죠. 맞습니다. 뭐 지금 하시는 것처럼 특히 연구자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딱 어떤 특정 분야의 이런 문헌들을 많이 학습을 시켜갖고 딱 그 입맛에 맞게 요약해주고 결과를 뽑아주고 하는 것들로 많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은 한 3% 5% 될까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이미 그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대표적으로 요즘 세일즈포스 같은 데가 세일즈포스. 네, 세일즈포스가 원래 뭐 기업용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공급하는 회사들인데 미국 회사죠. 그죠. 네. 세일즈포스가 원래 주가가 한참 좀 바닥을 기었다가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세일즈포스가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세일즈포스가 수많은 관련 기업들을 M&A 해오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AI 툴로서 요즘 쫙 라인업을 갖추고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의외로 요즘 기업 이미 세일즈포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기업 구독자들이 반응이 좋다. 그래서 앞으로 세일즈 전망도 높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요즘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걔네들이 내세우는 게 뭐 세일즈 GPT, 마케팅 GPT, 그리고 뭐 슬랙 GPT, 태블로 GPT 그런 거 해갖고 여러 가지 뭐 업무용 이메일을 쓴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마케팅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간단한 데이터 분석 아니면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 활동들 갖다가 다 이렇게 지능형 에이전트 갖다가 커스터마이즈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도구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고객들을 상대로 그게 이미 어느 정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확실히 이게 AI 기술이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기업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받아들일 정도는 발전이 됐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본격화될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는 함의가 올해 트렌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서 마케팅 전문가나 영업 분석가 채용을 하는 대신에 세일즈포스로부터 그 에이전트를 사가지고 그냥 돌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업 간 할 수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쪽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선진국, 그 글로벌 기업들처럼 아무래도 그 업무들이 그 어느 정도 미국 시스템에 맞춰서 표준화된 쪽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느린 것이 한국은 여러 가지 뭐 기업의 제도나 이런 환경들이 미국이랑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툴이 한 번에 들어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많이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 미국 기업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반응들이 꽤 좋은 걸 봐서 아마 올해 훨씬 이런 쪽에 기업의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중요한 AI 에이전트를 채용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중요한 화두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사람을 채용을 하면 네. 신입사원을 뽑아서 교육을 뽑을 때 면접도 잘해서 잘 골라내야 되고 면접한 다음에는 들어왔을 때 교육시켜가지고 키워야 되고 그렇죠. 나중에 인사 배치도 여기 이 부서 저부터 거치고 나면 넌 임원 될 수 있어 이렇게 희망을 주면서 그렇죠. 키워나가잖아요. 그게 전통적인 인사 HR의 기능이죠. 네. AI도 그렇게 키워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방금 얘기 나온 게 우리 인사 휴먼 리소스 부서의 기능인데 이제는 AI도 이런 식으로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HR이 아닌 AIR까지 이제 AIR, 네. HR. 그러면 AI 인사 관리가 리소스까지. 아니라 인사가 아니라 뭐야? AI 사 관리인가? 그런 네. 인공지능사 관리 같은 게 되는 거네요. 아니 네. 그러면 그러게 채용 같은 거네요. 어떤 AI를 들을 것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시키는 건 학습을 뭘 시킬 것인가?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기업에서 옛날 항상 공채 사원들 뽑아갖고 약간 좀 어리버리한 아직은 좀 덜 여문 인재들을 뽑아갖고 각 열심히 연수시키고 여러 가지 업무 경험 시키면서 우리 딱 일할 수 있는 워크포스로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제는 AI도 지금 아직은 좀 덜 여물었지만은 이런 거 가져다가 우리에 맞게 커스터마이저 계속 시키고 발전을 시켜가면서 이제 더 많은 우리 회사의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AI로 키우는 것도 이제는 이 HR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죠. 아 그러면 기업에서 그 IT 부서에서 AI를 다루면 안 되는 거네요. 이제 인사 부서에서 AI를 다뤄야 또. 네, 지금 그 얘기가 그럴 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관할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IT 부서의 일이냐. 근데 많은 또 전문가들이 이건 IT 부서의 일은 아닐 수도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 키우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HR 부서도 훨씬 이런 기계를 이 최신 기술을 잘 이해하는 조직으로 거듭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연구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막 예전에 사람 뽑을 때 그렇듯이 사람 뽑을 때 왜 인사부서에서 수요를 받잖아요. 그러면 마케팅에서 몇 명 필요해, 영업에서 몇 명 필요해, 공장 생산 라인에서 몇 명 필요해 들어오면 딱 이렇게 전략실에서 온 사업 계획하고 딱 맞춰가지고 그럼 요 정도 뽑읍시다 정하는 것처럼 네. 무슨 AI 필요해, 무슨 AI 필요해요. 그러면 그 AI를 쫙 사와서 당신들이 이렇게 학습시켜서 사용하세요 하고 내려줄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인력 운영의 얘기. 그 너무 신기하다 이건. 네, 그 주요 업무인데 이제는 인력 플러스 AI력 운영까지. AI력. 그래서 AI 갖다가 미리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 해갖고 오히려 그래야지 항상 우리나라도 보면은 요즘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점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랬을 때 항상 인력을 충분히 못 대줘서 원성을 얻고는 하는데 앞으로는 그건 AI를 그럼 잘 키워서 그건 훨씬 빨리빨리 이 조달할 수도 있고 만약에 필요 없으면 빨리빨리 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여러 가지 좀 더 플렉서블한 오퍼레이션을 보장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 직원들은 다 쫓겨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그럴 위험도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까지 되기엔 조금 더 먼 일이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테크 트렌드에서는 거기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기술 트렌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 트렌드로 인한 파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트렌드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은 행간을 읽어보면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앞으로의 10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10년이 빠른 이 기술의 전환기 속에서 우리가 이런 쪽에서의 단순히 이런 걸 도입하고 뭔가 상품을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조직이라든가 운영 시스템 자체를 이거에 맞게 지금 다 뜯어고치고 리부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전환을 지금 같이 쭉 해나가지 못하면은 10년 뒤에는 아마 기업의 경쟁력이 확 벌어질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또 세일즈포스 같은 형태의 기업이 또 할 역할도 그렇죠. 굉장히 커질 거고. 그런 관련된 이 다양한 중간 솔루션들을 공급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겠죠. 그러네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AI도 있지만 네. 요즘 또 로봇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로봇 쪽으로 진화를 할 가능성은 없나요? 왜 최근엔 엔비디아도 로보틱스 하겠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또 올해 기술 트렌드 여러 전망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지금 2, 3년간 제너레이티브 AI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AI에 대한 관심이 극에 달했다면은 이제는 이 피지컬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AI 그래서 그 AI 로보틱스 같은 것들이 크게 각광을 받을 차례가 드디어 됐다는 게 다 또 중요한 화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도 이제 여러 가지 AI 반도체 이런 거 많이 팔아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로보틱스라고 쭉 얘기하듯이 최근엔 또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국내 또 로보틱스 기업을
지분을 많이 인수했다는 그래서 자회사화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아, 그렇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카이스트의 그 오준호 교수님이라고 또 굉장히 로보틱스 많이 하신 분이 그분이 만든 회사이신데 여기가 굉장히 또 실력이 있어서 코스닥에서 각광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여기가 이제 완전히 거기 편입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대세가 뭐 삼성에게 또 명확하다 보니까 네. 이걸 완전히 지분을 더 인수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선 것 같고요. 네. 이거의 함의도 상당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AI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은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 활동하는 AI라고 봐도 됩니다. 우리가 뭐 다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말로 이제 AI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 뭐 진짜 뭐 지능적인 존재가 작동하는 거 아까 뭐 이 로봇 청소기 같은 건 있지만은 진짜 우리 주변에서 와우할 정도의 그런 존재들은 아직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나올 때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과 AI가 인터랙션을 더 접점을 넓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지금까지의 제너러티브 AI는 우리가 컴퓨터 앞이나 스마트폰 앞에서 앉아갖고 이제 우리 시각적인 내용을 통해서 주고받는 그런 인터랙션이었다고 하면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AI가 어떤 우리에게 직접적인 촉각이나 뭐 청각 이런 후각, 미각 이런 것들 다른 감각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실제로 AI랑 로봇 같은 그런 사물이 결합이 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뭐 이 각 기관들이 이를테면 지능형 로보틱스, 뭐 멀티펑션 다기능 로봇, 공간 컴퓨팅 이런 쪽이 이제 또 2025년에 화두라고 공간 계속- 컴퓨팅이 그런 의미군요. 네,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모니터 안뿐만이 아니다. 우리 주변의 현실 사물과 다 엮어서 네. 뭐 증강현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런 쪽으로도 다양한 컴퓨팅을 뻗어나가는 방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이거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이 각종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네. 이제 센서 그리고 뭐 공간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 우리가 실제로 공간을 모델링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딱 하면 되는지 이를테면 뭐 이사한다고 하면은 집안을 다 어떻게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거기서 무슨 뭘 넣으면은 이렇게 딱 보일지 우리가 증강현실로 보여주는 것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우리가 조금 나오다가 이 사그라드는 실망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은 이제는 이 AI가 보강이 되면서 진짜 우리가 여기서도 우와 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가 나올 시점이 됐다는 거죠. 또 물리학 박사시니까 네. 그런 공간과 관련돼서는 물리적 공간이잖아요. 네. 또 이제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말씀 듣고 테슬라에서 옵티머스라고 휴머노이드 네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죠. 인수해가지고 아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인수한 거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원래 자기 분야 그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동차 기업이고 뭐 이런 전자회사고 그런데 로보틱스 쪽으로 쭉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미래에 결국에 돈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미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AI는 사실 빅테크들이 너무나 큰 이 기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감히 이 판을 뒤집기가 어렵지만은 챗 GPT를 넘어서거나 구글 넘어설 수는 없겠다. 네, 뭐 구글, 이런 MS, 거죠. 뭐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 이미 어마어마하게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뭐 AI 가속기 구하기도 쉽지 않은 입장에서 그렇죠. 이걸 뭐 우리가 정면 승부하기는 어려운데 로보틱스는 아직 그쪽도 이 딱 우세를 점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던 하드웨어의 강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력을 이용을 해갖고 로보틱스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지금 뛰어들면 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들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군비 경쟁이 전통적인 AI에서 이제 로보틱스까지 확대될 것이고 그쪽에 또 못 끼는 기업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는 안 되지만 여기서는 해볼 만해라고 하면서 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은 당분간 또 큰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 제조업 기반이 있기 때문에 로보틱스에서 좀 승부를 해볼 만하다.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또 여기서 무시무시한 존재여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요즘 중국이 AI 기술 관련된 것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이 특히 이런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AI 접목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쪽에 신경 안 쓰면은 좀 있으면은 AI로 무장한 중국 제조업에 의해서 우리도 다 망할 수 있어요. 기존 하던 것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필연적인 방향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게 뭐 지금 트렌드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은 당장 어마어마하게 큰 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그거는 약간 기대를 약간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우리가 진짜 한 몇 년 있으면은 곳곳에 우리 인간 주변에 휴머노이드가 돌아다니고 사방 여기저기서 이런 로봇이 칙칙칙하고 인간을 대신하는 현장이 벌어질 것처럼 보이고 우리도 좀 있으면 다 이런 글래스 쓰고 뭐 다닐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 뭐 계속 있어 왔잖아요. 우리가 VR 글라스나 그런 거 나올 때 네네네. 금방 요게 몇 년 안에 다 실용화될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좀 써보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안 되는 게 이게 기술적 완성도가 아직 올라가려면 멀었거든요. 이게 현실로 나오는 순간 우리 물리적 법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물리적 법칙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 기술이 제가 봤을 때는 안 갖춰진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은 지금 빠르게 하겠지만은 여기서 진짜 우리가 체감될 정도의 많은 변화를 일으키려면 약간 시간이 걸리겠고요. 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B2B 현장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B2B 기업 대 기업. 네, 우리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이런 로보틱스의 영향은 굉장히 좀 늦게 오겠지만은 네. 이게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범용적인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제조업 현장 같으면은 공장이라는 딱 컨트롤된 환경에서만 이런 뭐 AR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용이 되고 그런 데서는 사실 우리가 뭐 생산 같은 거 하는 현장에서 꼭뭐 생활하는 데만큼 편리한 기기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생산이 잘 되는 그런 기기면 되지. 그러면은 거기서는 뭐 좀 둔탁한 AR 글라스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거기서는 로봇이 모든 뭐 커피도 타오고 뭐 제품 조립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게 필요 없이 딱 특정 기능만 하는 그것만 하는 로봇만 거.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이런 AI 로봇들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트렌드는 기업의 여러 가지 업무 현장에서 지금부터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고 그래서 한 10년 뭐 20년 뒤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일반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퍼져나갈 것 같아요. 10년, 20년 되면 우리 앞에 오겠지만 당장 내년부터라도 공장에서는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쪽을 미래에 딱 지켜보고 뭐 투자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그러게요. B2C 기업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이런 B2B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이 주요 기업들에게 들어가는지를 잘 보시고 그런 쪽에 성과를 내는 기업들 이제 먼저 포인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세일즈포스도 B2B 기업이고 네. 그런 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도 또 B2B 기업일 수도 있고 얼마나 기업들이 이것들을 잘 활용하는지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AI 에이전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AI 에이전트 뜨고 있다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로보틱스 어떻게 보면 AI 에이전트의 하드웨어 버전이잖아요. 요거는 B2C는 10년, 20년 걸리겠지만 B2B에서 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요거 말고 또 있어요? 올해 주목해야 되는 트렌드 짧게. 네. 올해 결국에는 이게 하드웨어가 또 중요하게 뜨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원래 2000년대 들어서는 소프트웨어의 시대다. 그렇죠. 이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압도적이라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소프트웨어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드웨어도 웬만큼 발전해야 이게 우리에게 와우를 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드웨어의 이 발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바틀렉이 되고 있는 시대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반적인 하드웨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대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런 AI 가속기 같은 이런 AI의 직접적인 이 컴퓨팅 하는데 필요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로보틱스 같은 것들이 되겠지만은 그 밑에 떠받치는 것까지 우리가 하드웨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에너지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네. 지난번에도
이 AI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잡아먹을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보틱스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로봇 구동할 때 제일 걸림돌이 이런 기계 소자가 아니라 배터리 문제다. 이 로봇에 장착할 배터리가 사실 큰 걸림돌이다 그런 얘기 하듯이 우리 주변에 이런 걸 구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유틸리티 관련된 하드웨어들도 우리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같이 주목해봐야 될 대상이고 그런 쪽의 기술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 거기다가도 이제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프트웨어 시대가 가고 하드웨어 시대가 온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씀 같네요. 소프트웨어는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막 생성 AI가 쭉 앞서가고 있는데 그걸 따라가는 로봇은 오히려 지금 관절 움직이는 것도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네, 많이 더 발전했지만 발전해야 되는. 네, 더 발전해야 될 것들이 그래야 와우가 많이 나오는 있다. 시대가 된 거죠. 아, 그러네요.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승명 박사하고 같이 2025년의 기술 트렌드 한번 짚어봤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내일도 11시에 라이브 진행하는데요. 저 대신에 김혜연,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가 진행해 주실 거고요. 저는 월요일 11시에 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에 보시면 구독자 이벤트 있는데요. 요새 유튜브에서 슈퍼챗 제일 많이 터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극우 유튜브입니다. 전 세계 시사 정치 리스트를 보면요. 그냥 실시간 접속자는 뉴스토마토도 많고 뉴스공장도 많고 그래요. 근데 돈으로는 슈퍼챗은 1위부터 5위까지 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극우 유튜버들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그것까지는 안 바라니까 구독자 이벤트라도 많이 참여하셔서 혜택도 받아가시고 뉴스토마토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보기란 누르셔도 나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최승명 박사하고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